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에 대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를 지금 다들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앞에 제가 퀴즈를 냈기 때문에 흙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 부분 제가 항상 퀴즈를 내는데 이제 대부분 흙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씨앗을 품어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여자의 성질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흙은 여자가 맞습니다. 네, 여자가 맞고요. 네, 흙은 여자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어떤 양분의 다량 원소가 있고 미량 원소가 있다. 근데 이렇게 있다는 건 아는데 이 기준은 사실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왜 이게 다량 원소고 왜 이건 미량 원소다. 라고 이 기준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기준은 농진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kg 이상 필요한 양분은 다량 원소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kg 미만 정말 소량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미량 원소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17가지 식물의 필수 원소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없으면 네,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최소 양분량의 법칙이라고 뭐 이렇게 물동 깨진 거 뭐 그런 것들 토양 그 관련해서 교육 받으실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식물의 그 어떤 작물의 수량과 품질은 제일 많은 양분 기준이 아니고요. 제일 적은 양분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양분을 골고루 이걸 전체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작물의 수량이라든지 품질을 좋게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그럼 뭐가 부족한지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어떤 부족한 거를 추가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와 물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흡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식물이 공기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다량 원소는 이게 6가지 NPK라고 하는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량 원소 6가지 중에 NPK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비료 성분이 있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칼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질소, 인산, 가리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작물의 수량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부족하면 작물 수량이 아무래도 이제 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황 이 세 가지는 작물의 품질과 관리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6가지 다량 원소 항목들은 부족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미량 원소는 이제 8가지가 있는데 뭐 철, 붕소,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염소, 니켈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량 원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게 필요하다고 해서 없으면 되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작물의 수량과 품질은 많은 거 기준이 아니고 적은 거 기준이기 때문에 미량 원소라고 하더라도 얘가 만약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작물 수확량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의 필수 원소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럼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건강 관리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병원 가서 건강 검진 하시죠. 네, 작물도 똑같습니다. 토양도 똑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흙 떠다가 분석을 하시고 내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나서 부족한 건 넣어주시고 넘치는 거는 덜 넣어주시고 하셔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토양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양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양분은 어떨까를 보면 양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그러니까 양의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음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양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유일하게 질소만 2가지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질소가 워낙 중요하니까 뭐 조물주께서 만드실 때 질소는 뭐 플러스도 만들고 마이너스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소 비료를 주면 그게 이제 암모니아태로 변했다가 그게 질산태로 변해서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식물이 플러스 성분, 양분이 플러스 성분도 있고 마이너스 성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토양이 기본적으로 음의 성질,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합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과 1차적으로 결합하는 그 양분들은 양이온들이 1차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들이 토양과 많이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결합하냐라고 봤을 때 이 양이온이 다리 역할을 해서 또 음이온이 또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토양이 어떤 이런 양분들을 우리가 비료로 주거나 아니면 뭐 물을 주거나 해가지고 녹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겠죠? 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최대한 많이 붙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 용량의 크기를 이제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C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르노빌, 우크라이나의 토양 같은 경우는 이 밥그릇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체급의 크기가 이거는 뭐 그냥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래흙은 이제 1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세워봤을 때 우리나라의 흙은 모래흙보다는 한 10배 정도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 흙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양토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래흙은 일본의 흙은 30이고 미국의 곡창지대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들은 이제 100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비료를 조금만 주더라도 이런 양이온 교환 용량, 그러니까 밥그릇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얘를 담아두고 있다가 실제 식물이 필요할 때 천천히 이거를 뿜어내줄 수 있는 약간 완효성 비료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제일 큰 게 있어요. 250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숫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유기물을 투입을 해주면 이렇게 부족한 그 양이온 교환 용량을 보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기물을 투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양이온 교환 용량은 밥그릇이 흙에 두 종류가 있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거든요. 점토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다량원소 있잖아요. 점토질은 다량원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요. 유기물은 미량원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물과 그런 점토질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붙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게 농진청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 건데요. 실제 유기물이 만약에 많이 있다, 내 땅에 유기물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미량요소 복합비료 가끔 주시죠. 네, 그런 것들도 이건 농가들마다 어떤 그 호불호가 있으신데 미량요소 복합비료가 액상으로 되어 있고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유기물 함량이 많은 토양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 자체에 미량요소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유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걸 보고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줄지 말지 이렇게 또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해가지고 어떤 비료를 쓰실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H에 따른 양분 흡수율인데요. 이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적정 pH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비료로 줄 수 있는 다양한 양분들의 흡수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pH는 적정 pH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항상 말씀드릴 때 식물 세포액의 pH가 사람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7.0, 6점 후반에서 7.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물이
삼투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pH가 6에서 7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pH를 적정하게 6에서 7 사이로 맞춰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pH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그 똑같은 비료를 주더라도 이렇게 좀 그 흡수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pH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거는 뒤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소 이온, 그 깡패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소 이온이 하는 그 나쁜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이온은 이제 양이온이죠. H+라고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흙이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양이온들과 그러니까 양이온들과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수소 이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양이온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뺏기게 되는 거라서 어떤 이렇게 양분을 내쫓고 흙과 결합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토양이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토양이 산성화되게 되면 단백질을 파괴해서 실질적으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수가 많이 됐을 때도 그 뿌리 색깔을 보면은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건강한 뿌리 같은 경우는 잔뿌리들이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해 있거나 하얀색이거나 좋은 그 상태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수소 이온이 많은 경우에는 그 뿌리를 좀 파괴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그리고 질소와 결합해서 탈질 작용이 유발된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소 비료의 상태 자체가 기체로 계속 변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많은데 pH가 5.5 이하, 그러니까 강산성이죠. 산성일 때는 아질산가스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고 암모니아 상태, 알칼리성 상태, 그러니까 7.5 이상 pH 숫자가 높은 상태일 때는 암모니아 가스로 이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날아가는 건 사실 저녁에 이제 그 어떤 식물이 호흡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pH 상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게 농도가 아질산가스로 변하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가스로 변하든지 해가지고 그 기체 상태로 변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농부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농부병에 걸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하우스 가보면은 괜히 막 뭔가 좀 머리도 좀 띵한 것 같고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눈도 막 좀 빨개지고 막 이런 왠지 모르게 막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는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저녁에는 하우스를 다 닫아 놓잖아요. 하우스 닫아 놓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H가 적정 pH를 넘어가게 되면 아질산가스나 뭐 암모니아 가스가 배출이 돼서 그 안에 농도가 좀 진해지게 되는데 아침에 이제 농부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우스 문을 열고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시면 그 가스들이 이렇게 코로 흡입이 돼가지고 그런 아질산가스들이 농도가 좀 진해지면서 그런 뭐 농부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의 뭐 컨디션 뭐 이런 악조건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pH를 적정 pH를 맞추지 않으면 이런 가스로 기화돼서 날아간다. 이거는 그냥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정 pH를 먼저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비료를 주던 어떤 뭐 정말 뭐 몇십만 원짜리 비싼 비료를 주던지 간에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땅의 토양이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넣었을 때 충분히 얘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처방을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는 제가 빗물 할 때 말씀드렸죠. 네, 다양하게 이렇게 탄소, 그러니까 그 수소 이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양은 계속 산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이 그 산성암이에요. 산성암이고 기본적으로 산성암이기 때문에 화강암은 산성암이기 때문에 모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산성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pH가 알칼리성인 토양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강원도 석회질 지대, 석회암 지대. 예, 그런 데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태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강원도 내에 그런 데들 시멘트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시멘트가 이제 석회의 원료거든요. 예, 그런 데들은 보면 이제 시멘트 공장들 많이 있고 강원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들은 유일하게 실제 제가 토양을 분석해서 떠보면 거기는 진짜 pH가 7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7.5, 뭐 7.7, 뭐 이렇게 되신 데들도 있는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그 화강암이 모재이기 때문에 산성암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pH의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성 토양일 때 산성 토양은 이제 숫자가 낮죠. 예, 낮은 그 pH에서는 양분의 유효도도 낮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아까 미생물 제재 뭐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미생물의 활동 그 감소도 이 적정 pH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정 pH 내에서 미생물이 투입이 돼야 미생물은 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미생물을 넣었을 때 얘네가 토양 환경 내에서 계속 증식을 해서 유익균이 우점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병원균들이 많은데 얘네들보다 좋은 우리 그 사람도 몸속 그 장내 미생물 유효균수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상태를 좋은 균이 우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계속 유산균 드시는 거거든요. 토양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생물 제재를 사용을 하셨을 때 병원균보다 이런 유익균이 먼저 우점을 해가지고 토양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생물 제재를 투입을 하시는 건데요. 그걸 하시기 전에 pH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걔네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pH를 안 맞추고 나서 아무리 좋은 미생물 때려 넣고 좋은 비료 넣어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뭐 옆집은 어떤 거 줬더니 효과가 있는데 나는 효과 없더라, 이거 안 좋다더라, 뭐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시고 일단 내 토양의 상태가 어떤 걸 줬을 때 좋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냐 이거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활동도 적정 pH를 벗어나면 활동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소 고정균 뭐 이런 것들도 활성이 좀 저하가 되고요. 탈질 현상, 요거는 이제 pH 산성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질산가스, 농부병의 원인이 되는 이 아질산가스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알칼리성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분 유효도는 감소를 하고요. 특히 알칼리성 토양 같은 경우는 이 미량 요소 흡수가 좀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알칼리성 토양은 중성으로 좀 맞춰줄 필요가 있으신데요. 토양 검사 해봤더니 여기는 대부분 알칼리성 토양은 없으시고요. 산성 토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3분, 4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pH도 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알칼리성 토양, 그러니까 pH가 7 정도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굳이 석회고토를 뭐 3년에 한 번씩 준다고 해서 폐화석이나 석회고토를 계속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거는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pH가 좀 산성으로 좀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pH가 산성이신 분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석회고토라든지 뭐 폐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효과를 내실 수 있는 거는 석회포화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석회나 생석회를 물에 녹여서 관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뒤에 다 내용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깡패 잡는 폴리스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토양 개량제라고 해가지고 모든 토양에 이거를 뿌리신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토양 개량제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은 토양의 화학성과 물리성 이 2가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토양 개량을 한다고 하면 이 석회고토 이런 거 뿌려주시는 거는
토양의 물리성보다는 화학성, 그러니까 산성 토양을 중성으로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양 계량제를 쓰시는 거지, 얘를 내 땅이 pH가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pH가 7.5 뭐 이렇게 넘으신데도 그거를 3년에 한 번씩 석회고토 준다고 해서 그거 매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뭐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석회고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보시면은 석회고토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을 석회고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성 토양이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둘 다 부족하다. 요때 석회고토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충분히 좀 있고 칼슘만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폐화석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하시면 칼슘, 마그네슘 이 성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마그네슘이 많은데 굳이 석회고토를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결과를 보시고 어떤 거를 쓰시는 게 내 땅에 맞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벼는 규산질 비료, 규산의 그 요구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알칼리성 비료긴 하겠지만 벼는 이제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석회 포화액 만드는 방법 나왔네요. 네. 그래서 석회 포화액은 보시는 것처럼 물 100리터 기준으로 해서 가득 넣으시면 안 돼요. 가득 넣으시면은 석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물과 만나면 또 발열하고 얘가 거품이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리터 기준으로 해서 물 50리터 넣으시고 소석회 20kg 넣으시고 나서 요거는 한 번에 팍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발열이 좀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천천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서 요게 이제 완전히 녹진 않고 밑에 좀 침전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맑은 물만 가지고 10배 희석해가지고 좀 관조를 하시면 pH를 적정 pH를 맞추시는데, 그러니까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데 좀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점적 호수 같은 경우에 간혹 이거를 이제 그 점적 호수 관조하실 때 밀어 넣으시다가 이게 좀 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이거를 양파망은 너무 구멍이 크고요. 우리 뭐 이렇게 한약재 다릴 때 쓰는 뭐 면 포자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좀 싸가지고 그렇게 물에 녹여갖고 쓰시면은 어떤 점적 호수 막힐 염려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다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몇 분만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상태니까 반드시 이제 토양 검정하시고 나서 어떤 처방은 사실 요즘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이거를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내가 어디서 취득하고 이걸 실행하느냐의 문제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시거든요. 네, 다 나오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막 메모하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제가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좀 보시고 필요한 처방을 찾아서 그거를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져보니까는 여기는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물 생육에 적합한 pH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블루베리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뭐 그냥 취미 삼아서 블루베리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루베리 농가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농업 경영비로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산성으로 pH를 막 5.5 뭐 이렇게 낮추려고 많이들 자재를 투입해서 억지로 pH를 낮추려고 하는데 자재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산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나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 진달래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악조건에서도 잘 살아남는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게, 걔네가 악조건에서 잘 살고 강산성 토양에서 잘 사는 것 뿐이지, 얘네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식물의 세포액은 6에서 7 사이가 자연적인 그 식물 세포액의 pH인데 얘네가 삼투압을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그 정도 pH에서 물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거든요. 그리고 pH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아질산가스로 인해 가지고 질소비료는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pH를 그렇게 강산성으로 맞추실 필요는 없는데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예전에 어떤 그런 관행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맞추려고 하고 계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원주 박사님이랑 저랑 같이 블루베리 농가에 가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적정 pH를 맞춰서 하시라라고 했을 때 수확량과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바뀌지 않으시죠. 네, 바뀌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작물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의 세포액이 작물마다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pH는 6에서 7 사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뭐 각자의 또 주관이 있으시고 하니까 네, 요거는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염류 집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설 하우스인데, 여기 보시면 염류 집적된 부분들 보이시나요? 노숙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노숙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시설 하우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비닐을 다 뜯어버리셨어요. 네, 염류가 하도 높아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비라도 맞추려고 여기 시설 하우스를 그냥 다 뜯어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금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지금 그 머리 땜빵 난 것처럼 여기 지금 그 제대로 발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생육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포도 과원이신데요. 혹시 지금 본인의 토양이 이런 상태다라고 하신 분 계실까요? 하얗게 이렇게 염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요건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 땅에 지금 염류가 많이 좀 집적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좀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끼가 좀 많이 끼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 습도, 그 하우스 내에 습도가 좀 높으면 이끼들이 좀 쉽게 발생을 하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염류들은 요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시료 갖다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7가지 항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염류는 이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전기 전도도라는 항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흙을, 물도 마찬가지지만, 전기가 통하진 않죠. 예, 맑은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흙도 건강한 흙이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료를 준다거나 했을 때 양이온과 뭐 음이온 이런 것들 전기적인 어떤 양분들에 의해서 전기가 미세하게 통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적정 그 EC, 전기 전도도가 2.0 이하다라고 이제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네. 이거는 농진청에서 이제 최근에 강의를 할 때 이런 것들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전기 전도도 2.0 이하로 관리하라는 거는 이거는 기준이 유기물이 25 있을 때 2.0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유기물이 많다라고 하면 EC가 높더라도 농사가 잘 됩니다. 네, 요거는 한번 계산식은 한번 적어 놓으시고 실제 그러면은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했을 때 유기물이 몇이고 그러면 요거 계산했을 때 내 적정 그 EC 허용치는 몇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5, 이 계산식에다가 25를 대입을 하면 25 기준은 뭐냐면 적정 범위의 제일 하향치거든요.
하한치를 25를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 결과값이 2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 EC가 2.0 이하로 관리를 하라는 거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지금 29잖아요. 29면 여기 29를 대입을 해보면 29에서 25 빼면 4잖아요. 4에다가 0.3 곱하면 이제 1.2고 1.2에 2를 더하면 3.2. 그래서 이게 단순히 2.0 이하로 관리하다고 했을 때는 높은 수준이지만 이 유기물의 함량을 대입을 했을 때는 3.4면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그 EC도 어저께 좀 측정을 해봤는데 EC는 높다 낮다 이 기준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유기물의 함량에 따라서 내 밥그릇의 크기가 크면 양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더 농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무조건 2.0 이하로 관리하라라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유기물의 함량과 이런 그 환산하는 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요거 좀 적용해 보셔가지고 한번 좀 계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좀 강조해 드리는 내용인데 꼭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류의 원인은 다양하게 이렇게 그 양분들이 있는데요. 염류의 주요 원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염류가 높겠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그 결과 보시면 여러 가지 양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 7가지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고 pH가 제일 앞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pH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가 벗어나게 되면 이 뒤에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H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pH를 제일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요 세 개가 네, 염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봐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의 전하는 이제 염소랑 질소의 함량 이런 것들도 염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료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똑같이 내가 가리 비료를 준다라고 했을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똑같은 가리 비료예요. 똑같은 가리 비료고 뭐 복합 비료 NPK 똑같이 들어 있는데 얘는 이제 염화 가리 비료고요. 얘는 염화 가리랑 황산 가리랑 반반씩 들어 있고 얘는 황산 가리만 들어 있습니다. 이 비료 포대 보시면 똑같이 NPK 숫자가 써져 있는데요. 얘는 그냥 숫자가 써져 있고요. 얘는 NPK K에 대괄호가 이렇게 써져 있고 얘는 NPK K에 동그라미가 붙어져 있죠. 이거 혹시 눈여겨보신 분 계실까요? 얘가 뭘 의미하냐면 얘가 이제 가리가 어떤 게 들어있냐를 이 비료 포장지에다가 나타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는 염화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염화가리 들어있고요. 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얘는 이제 염화가리랑 황산가리랑 같이 들어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는 얘는 황산가리만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NPK 비료 주고 싶은데 그럼 뭘 줄까? 그냥 이렇게 NPK 21-17, 17 주시면 요거는 이제 염화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황산가리 들어있는 거, 여기 동그라미 표시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요 비료 선전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포장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이 비료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내 땅의 일단은 상태를 먼저 보시고 염화가리를 쓸지 황산가리를 쓸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작장애를 하시면은 이제 시설 하우스는 어차피 과원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연작에 대한 부분 큰 뭐 이런 문제점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연작을 계속 하게 되면은 염류 집적의 문제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충 피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포도밭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시설 하우스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 염류가 심하죠. 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심한 상태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강의 한 1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하고 좀 일찍 끝내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나으실까요? 계속 하고 일찍 끝내는 게 좋으시겠죠? 네, 식사 시간도 다가오고 네, 배도 고프고 네, 하시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고 네, 좀 일찍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비작물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녹비작물은 뭐냐면 이렇게 초생재배 같이 하는 거예요. 초생재배 하시는데 여름에 키울 수 있는 녹비가 있고요. 겨울에 키울 수 있는 녹비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녹비작물의 효과는 뭐냐면 염류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양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토양 내에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과수원 같은 경우는 연작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비율을 줬을 때 얘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연작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수원은 어쩔 수 없이 연작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 한 가지 비료만 주는 게 아니고 복합 비료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하는 거 먼저 먹고 싫어하는 거 잘 안 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안 먹는 것들은 토양에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류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가 엄청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내마장화 이런 것들은 뭐 1.5m까지 뿌리가 들어가서 깊이 들어있는 양분들을 이런 지상부로 이파리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지상부로 올려주겠죠. 올려준 걸 얘를 이제 잘라가지고 갈아엎으면 그 양분이 좋은 유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 녹비 작물의 제형입니다. 요거 이제 농진청에서 실제 이씨가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본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작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과로 봤을 때 녹비 작물의 이런 제염 효과가 상당히 좀 좋다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씨도 실제 제가 분석한 거 보니까 한 3-4분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염료 제거한다고 해서 담수, 예전에는 담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 객토하거나 뭐 심경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언발의 오줌 넣기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토양의 어떤 이런 상태를 좀 바꿔주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성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제 그 심경하시거나 아니면 뭐죠? 그 파쇄기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으시니까 심토 파쇄기, 심토 파쇄기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토양의 물리성을 그렇게 좀 개선하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제약적인 요건이 있으셔가지고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녹비작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기귀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질소가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pH가 5.5 이하일 때는 아질산가스가 이제 방출이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pH가 7.5 이상일 때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질소 비료를 줘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 상태가 돼서 이렇게 가스 피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계량제 뿌리실 때 이거는 전업농들은 많이들 없으신데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작게 하시는 분들 한 번에 그냥 자주 밭에 못 가시니까 한 번에 다 처리를 하시려고 토양 계량제도 뿌리고 퇴비도 뿌리고 그리고 갈아엎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와보면 그리고 나서 파종도 하세요. 그분들은 한 번에 다 해버리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와서 보면 싹이 하나도 안 나 있죠. 네. 그래서 또 심고 하시다가 결국 좀 시기를 놓쳐서 한 해 농사 망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스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가스 피해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보시면은 그런 피해들이 대부분 잎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잎들이 다 축 처져 있죠. 요게 이제 아침에 가보면 특히 이런 증상들이 심한데 가장 중요한 거 현장 다닐 때 저희도 제일 먼저 측정을 하는 게 이 pH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화된 가스가 어디에 붙여 있냐면 여기 하우스 비닐 측면이나 위에 이런 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저희가 이 기계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비닐 하우스 같은데 그런 데다가 증류수를 묻혀가지고 리트머스 종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 종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묻혀보면 질소의 함량이 높으면 그게 빨갛게 변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pH 방구 귀신이 나오는 상태구나 라는 거를 pH를 굳이 측정하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미숙 유기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완숙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발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실제 이렇게 화분에다가 넣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제대로 씨앗이 발화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완숙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파종을 했는데도 얘네랑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발화가 안 됐죠. 네, 실제 이런 피해 사례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퇴비와 유박의 차이 정확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퇴비는 이름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숙 유기질 비료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유박은 그냥 유기질 비료입니다. 네. 그래서 퇴비 뿌리실 때 저 부숙이 완숙이 아니에요. 네. 부숙이 됐을 뿐이지 100% 완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숙이 필요하다. 요거를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퇴비 공장에서 이런 가축분 퇴비, 부숙 유기질 비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연말에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봄에 받으시잖아요. 네, 받으시는데, 퇴비 공장에서도 이거를 어떤 공간의 제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빨리 출하를 해야 계속 만들고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숙을 시킨다는 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비료 제조 공정상의 규격만 맞춰 놓으면 그러면 그 이상이 되던 그 이하가 되던 출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공장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완숙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만 부숙을 시키고 이제 출하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이후는 누가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농민분들이 충분히 부숙을 시키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가스 피해가 없으시고 이런 미숙 유기물에 의한 그런 피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드시 좀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많이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올해 퇴비 몇 포 정도 신청하셨나요? 각자 다들 다르시죠. 각자 다르신데
옆집에서 열포 신청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열포 신청하냐? 물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 성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료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NPK 성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고깃값이랑 똥값이랑 반대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는 소고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비료는 개분이 제일 비쌉니다. 네, 이해하셨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료가 워낙 이제 양분이 많잖아요. 예, 양분들이 워낙 좋은 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먹는 동물들, 가축들의 소화 기관이 짧으면 이 사료를 먹고 이렇게 배출되는 그 배설물이 양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화 기간이 짧으면 좋은 양분이 많이 이제 그 소화가 안 돼서 배설되는 거에 양분이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닭보다는 소화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덩치도 좀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료를 먹더라도 소가 먹고 배설하는 배설물과 닭이 먹고 배설하는 배설물의 양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개분은 NPK 함량이 상당히 높고요. 우분은 NPK 함량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누가 그 한 차 줘서 뿌렸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분 한 차를 뿌렸냐, 개분 한 차를 뿌렸냐 이거는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냥 퇴비다라고 그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럼 뭐 어떤 그 개분인지, 우분인지, 돈분인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시다. 요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잘 알고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잘 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퇴비 한 포, 뭐 10포 뭐 이렇게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토양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못 먹어서 좀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많이 없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 예, 그런 뭐 병을 얻고 이렇게 좀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거예요. 예, 토양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 상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매년 어떤 퇴비나 뭐 유박이나 이런 것도 주시잖아요. 근데 걔네가 NPK 성분이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차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면 과원이 대부분 오래되셨죠.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이렇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매년 주시죠. 네, 매년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매년 쌓입니다. 매년 쌓이고 이게 지금은 뭐 0.1, 0.2 뭐 이렇게 작은 수치일 것 같지만 지금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농사를 졌고 매년 얼마만큼 퇴비를 쓰셨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올해 내년에 얼마를 줄지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주실 건가요? 네, 그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료들은 그 저보다 훨씬 좀 똑똑하신 농진청의 박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제 실천하시라고 하면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뭔가 또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실제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유기물들을 위에다가 그냥 뿌려놓기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막 갈아 엎는다 뭐 이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유기물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 시험을 한 건데요. 단순히 이렇게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생육의 차이가 확 눈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기물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그릇의 크기가 이제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점토가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이 있고 유기물이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이 있고 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으면 이런 그 양이온 교환 용량 cc 밥그릇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요게 이제 미량원소 성분들을 유기물이 많이 머금고 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생물의 활성도 유기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미생물이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도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유기물의 활성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염류장애 해소에 대한 부분은 네,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이제 부동산과 현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오이 농가인데 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건 어깨 빠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예쁜 형상이 안 나오고 좀 길쭉하게 좀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이런 하우스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인산 부족에 대한 그런 그 결과를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작물의 수확량과 연관이 있는 거 질소, 인산, 가리 뭐 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제일 좀 뭐랄까 좀 까다로운 아이가 바로 얘 인산이에요. 인산을 보시면 어떤 온도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실제 1년 동안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양이 인산은 4cm밖에 안 돼요. 얘가 엄청 게으르고 먹기도 힘들고 엄청 까다로운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은 잘 주셔야 되는데요. 질소 먼저 보시면 질소는 9도 이하가 되면 흡수가 중지가 됩니다. 흡수가 중지가 되고 근데 질소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158cm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주더라도 뿌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질소는 그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다만 이제 손실이 좀 심하기 때문에 비료를 주신다고 하면 좀 나눠서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을 한 것을 어디다가 그럼 저장을 해두냐. 얘가 이제 우리 그 전기차로 보면 배터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산 같은 경우는 햇빛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때 광량도 좋고 물도 충분히 있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인산이 충분히 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그 양분을 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은 광합성을 해도 효과를 좀 얻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산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토양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4cm밖에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성 토양일 때는 철이랑 알루미늄에 의해서 고정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칼슘이랑 쉽게 결합을 해가지고 쉽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pH를 맞춰주시면 이 불용화된 인산이 가용화가 될 수 있게 미생물에 의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뿌리에서 나오는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용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그런 수용성 인산을 주기적으로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효 인산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밭에 있는,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전체 인산의 총 함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높다고 해서 그러면 수용성 인산 비료 안 줘도 되냐라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얘는 대부분 이제 불용화되어 있고 실제 작물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비료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 뭐 추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산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용성인비를 많이 이제 보통
인산 비료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용성인비는 이거는 물에 안 녹습니다. 예, 구용성 인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거 왜 주냐? 인산을 녹여 먹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에 녹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에서 나오는 유기산 물질에 의해서 천천히 녹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모든 양분을 물에 말아서 먹습니다. 예. 물 흡수할 때 양분도 같이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안 녹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낙엽이 지고 휴경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실제 작물이 좀 왕성하게 뭔가 생육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실제 물에 녹여서 먹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그래야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고 수확량도 원하는 수확량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용성 인산보다는 이런 수용성 인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실제 작기 중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분명히 있죠. 기본적으로 인산이라는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도 질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양분들은 어떤 암석을 화학적으로 가공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비료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면 인광석이라고 하는 암석이 있어요. 인광석을 분해를 해서 열을 가해서 이런 구형성 인산 1차적으로 만들고요. 얘를 인광석 분말을 황이랑 반응을 시켜서 과인산석회를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수용성 인산이 조금 들어가요. 근데 얘를 또 이렇게 액상 상태로 완전히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계속 뭔가 공정을 거치겠죠. 공정을 거친다는 건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얘가 제일 저렴하고 얘는 중간, 액상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정 자체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물비료다라고 해갖고 뭐 물밖에 안 들었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정을 이해하시면 포대로 된 것보다는 액상으로 된 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함량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써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중간 가용성 인산과 수용성 인산이 조금 섞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까 석회포화액 쓰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이 인산 포화액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게 지금 20kg 한 포에 25,000원, 3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쓰시냐면 물 500리터 기준에 1kg를 양파망에 담아가지고 담가 놓으셨다가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위에 맑은 물만 관주로 주시면 이런 부족한 그 수용성 인산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1kg 가지고 제가 500리터 말씀드렸잖아요. 20kg니까 20번 쓰실 수 있어요. 3만 원 갖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하나에 뭐 25,000원, 3만 원 보통 액상비로 그 정도 하는데 요거 그냥 한 포씩만 넣었다가 그렇게 꾸준하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파망에 있는 것들은 밭에다가 그냥 뿌려주시면 그런 부분들 좀 해소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12시가 됐는데 이제 뒤에 전체적인 토양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 같이 좀 리뷰를 하고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관리를 한다고 시작했을 때 똑같이 건강검진 먼저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도 내가 올해부터 좀 토양 관리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토양 검사 먼저 받으시는 게 그게 일단은 1번입니다. 1번이시기 때문에 토양 그 검사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토양 검사 받으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 pH에 대한 부분을 이건 좀 더 그 범위를 좀 좁혀놨는데 6에서 7 사이로 맞추셔도 충분하십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pH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pH를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물, 아까 유기물도 종류가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섬유질 있는 것보다는 목질화되어 있는 리그닌 함량이 좀 높은 것들, 뭐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를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부식으로 변해서 좀 길게 봤을 때 땅심을 높이는 그런 그 원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녹비 재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배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토성에 대한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을 이제 밭으로 개간한 부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녹비를 재배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물리성을 좀 더 그 개선할 수 있는 배수관도 많이 심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조성할 때 하시면 제일 좋은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조성이 완료되신 상태고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물리성은 사실 단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두시고 향후에 뭔가 좀 추가적인 개원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인삼 심으실 때 보면은 이제 관리를 이제 심기 전에 예정지 관리라고 해가지고 1년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과원도 사실 농진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기 전에 식재하기 전에 그 전에 1년이 앞으로의 10년을 관리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미 여기는 뭐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거를 1년 내가 투자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1년 늦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품질의 수량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논을 밭으로 개간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예정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배수성이라든지 농의 화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검사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 하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녹비작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뿌려 보시면 얘네들이 녹비작물도 이제 그 좀 어떤 물리성이라든지 화학성이 안 좋은 데들은 분명히 생육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녹비를 갈아엎고 나무를 식재를 하시더라도 분명히 안 좋은 데는 나중에 나무한테도 분명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데는 뭔가 개량을 하고 나서 식재를 하셔야지 그 상태로 그냥 두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5가지 항목들은 꼭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9가지 키워드에 대한 부분 정리한 부분인데 요거는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